뉴스, 돈이 되는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윤지원입니다. 저항의 축, 예멘 후티 반군이 참전하면서 이 전쟁이 확전기로에 섰습니다. 당장 위협받는 곳은 이 예멘과 바로 붙어있는 바로 여기, 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입니다. البارحة كان واضح أنه البحر الأحمر وخليج عدن وباب المندب جزء من مستقبل القريب للقرار اليمني. وبالمناسبة سيكون أحد أهداف هذا الموضوع. 네, 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5%가량인 400만 배럴이 지나는 곳입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12%가 지났지만 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면서 물동량이 반토막 났는데요. 지도를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공격을 중단하고 있지만 이 예멘 후티 반군이 다시 이 홍해를 겨눈다면 이 상선들은 바로 여기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이동 시간은 15일, 그리고 비용은 20%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국제 유가도 폭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가 확전과 휴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곧 합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And we are negotiating with them directly and indirectly. We're doing extremely well in that negotiation. 네, 지금 보신 화면은 자료 화면이고요. 음성만 일단 들어온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군은 이란 주변의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7,000명 정도 규모의 병력을 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상전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면 하르그 섬 점령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파이낸셜 인터뷰 최근에 공개된 걸 보자면요. 하르그 섬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약 한 7,000명 정도 규모의 지상군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지상군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제일 후보지가 바로 하르그 섬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가 이곳을 네. 통해 이루어지니까요. 만약에 점령을 하게 되면 이란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네. 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해당 지역의 석유 인프라가 파괴되면 전후 복구 지연되고요. 글로벌 경제 충격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하르그 섬의 위치 자체가요. 페르시아만 깊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실제 점령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우리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란은 예상을 못할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이란이 방어선이 구축돼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점령을 시도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미군의 사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네.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바로 두 번째인데 해협 일대에 있는 7개의 섬을 여기를 한번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 네, 이런 지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준비해드린 네네. 그 그래픽이 지금 그 7개의 섬입니다. 하르그 섬을 보면 굉장히 안쪽 깊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바로 들어가는 건 어렵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군의 입장에서는 저 7개 섬, 이란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저 7개 섬을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란은 절대적으로 지금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르그 섬 대신 저 주요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역시 이들 섬을 네. 군사 거점으로 활용해서 해협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군사적 관점에서 이곳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르근 서보다 낫다라는 거지 여기에 작전 위험도 네. 상당합니다. 해협을 진입하면서요. 동쪽 섬에서 그렇죠. 바로 이란이 이제 미사일, 네. 그 소형 공격적 위협에 바로 미군이 노출될 수가 있고요. 게다가 뭐 상륙을 했다라고 하면 이란 본토에서 드론과 미사일 네. 공격 날아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요. 이게 뭔가 뭐 방공망에 노출되지 않은 네. 광섬유를 활용한 드론도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역시나 이 경우에도 상당한 미군 피해가 불가피해서 어쨌든 지상군이 투입하게 되면 미군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란도 지금 어느 정도 지상군 투입을 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이란은 이 지상작전을 학수고대했다, 도륙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죠.
موضوعی را یک روز صبح به طبل تهدید می‌کوبد و عصر همان روز عقب نشینی می‌کند. در مقابل تهدیدهای اخیر ترامپ مبنی بر عملیات زمینی یا اشغال هر نقطه‌ای از سرزمین‌های ایران که البته آرزویی بیش نیست اعلام می‌داریم و فرماندهان و سربازان آمریکایی خوراک خوبی برای کوسه‌های خلیج فارس خواهند شد. 이란에서는 이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선전전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AI로 생성한 모두 가짜 영상들입니다. 지금 저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는 건데요. 미사일 발사되는 장면을 배경으로 이 셀카봉을 들고 웃으면서 주스를 마시는 모습 이런 걸 올렸는데 사실은 이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전쟁을 굉장히 희화화하는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게시글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을 좀 따라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네. 이 방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전쟁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란 역시 전쟁을 희화화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을 AI로 생성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보신 그 영상의 게시물이 올라가면서 대사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재미있는 게시물이다라는 네. 표현까지 썼어요. 전쟁을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좀 엄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 백악관 쪽에서 그런 식의 선전전을 벌였기 때문에 아마 네. 이란도 그런 방식을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슬람 혁명수비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상 메시지를 만들면서 트럼프, 당신 해고됐어. You are fired라는 말을 맞아요. 써기도 했거든요. 그 말은 트럼프가 과거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페런티스에서 자주 썼던 네. 유명한 말을 또 패러디해서 썼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라는 굉장히 참혹한 현실을 네. 이렇게 희화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네, 일단 이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눈에 보이는 협상 움직임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요, 이 주말에 미국에서는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800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노킹스 왕은 없다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죠. They hate, and that's what we're doing. Show me what democracy looks like! This is what democracy looks like! ICE is not welcome here, no hate, no fear! We all deserve a country with no kings, no Trump. 네, 유명 배우 로버트 드니로까지 나섰는데 지금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어떤 반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지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오는 올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런 움직임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주말 동안에 또 골프를 치러 골프장으로 갔거든요. 지금 현재 이 노킹스 시위는 지난해 6월, 10월에 이른 세 번째고요. 네. 앞서서는 사실 이민 정책 비판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집회 중심지는 미네소타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는 1월에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에 맞아서 시민 2명이 숨진 그렇죠. 곳이기도 합니다. 뉴욕 집회에서는 아까 보신 그 로버트 드니로가 네. 등장해서 트럼프 행정부 전체를 비판했고요. 지지율 말씀 주셨는데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지금 현재 집권을 최저치인 36%로 네.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 이 중간선거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그러니까요. 나올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백악관 측은 말이 대중의 지지가 거의 없는 좌파 자금 지원 네트워크의 산물이다라는 식으로 폄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에서 목격된 트럼프의 네. 모습을 보면서 사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민심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모습을 지금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종잡을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확인해 보시죠. Decimating Iran's capabilities with Operation Epic Fury. Military, I said, you'll never have to use it, but sometimes you have to use it. And Cuba's next, by the way, but pretend I didn't say that. They have to open up the Strait of Hormuz. Excuse me for this. I'm so sorry. Such a terrible mistake. The fake news. 네, 지금 이 미국에서 노킹스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정말 본인이 왕이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 호르무즈 해협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저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거 의도된 걸까요? 사실 말하는 모습을 보면 네. 실수가 아니라 의도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데요. 사실 다른 대통령이 했다고 하면 실수였구나라고 네. 하겠지만 트럼프가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농담이나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 드러났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언론은요, 그 호르무즈 해협 명칭을 트럼프 해협 또는 아메리카 해협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앞서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꿨거든요. 네. 행정명령을 통해서. 게다가 케네디 센터 이름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꿨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액 투자 영주권 프로그램을 트럼프 골드카드라고 부르면서 달러 지폐에 자신의 서명을 넣을 예정인 등 곳곳에 자기 흔적을 남기는 네.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그 다음은 쿠바다라는 네, 식으로 또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음 전선은 또 쿠바로 확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가 아마 쿠바를 언급한 건 쿠바 대통령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네. 엄포성이었다라는 해석이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전쟁조차 지금 합의가 먼 상황에서 쿠바를 또 언급을 했다는 거 정말 너무 좀 쉬운 언행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군이 지금 막대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사자가 13명인데 부상자들 상당수도 지금 머리 부분을 다쳤다.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전을 실제로 하게 되면 그러면 미군의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이유가 대체로 이제 이란이 드론을 공격하고 네. 미사일 공격하면서 그 이제 포탄이 터지면서 그렇죠. 거기에 맞아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망자만 13명인데 제가 미국에 개인적으로 과거 1년 정도 산 경험이 네. 있었을 텐데요.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공연장에 가서 공연 시작 전에 우리 군대에서 일했던 분들 일어나라. 국가를 위해서 서비스했던 이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항상. 네. 그리고 항상 그 티켓 입구에 가면요. 이분들은 면제거나 요금이 굉장히 싸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네.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군의 희생이 늘어나는 게다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사실 남의 나라 전쟁의 셈인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희생자를 더 낸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상군 투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반대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이란이 패배를 인정했을 때의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란의 은둔의 최고 지도자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라크가 이 이란을 향해서 이 지원의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해서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또 서면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공식 석상에는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이라크에 대해서 감사 메시지를 낸 건요. 이라크 내에 시아파 쪽의 최고 지도자를 통해서 네. 언급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얘기는 뭐냐면 전쟁 국면에서 이란이 영내 시아파 네트워크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지금 전쟁을 성전, 종교전으로 지금 이렇게 그렇죠. 바꾸려는 의도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입장을 모두 서면으로 냈다라는 네. 거예요. 아니면 대독을 한다던가. 이 때문에 사실 부상에서 회복 중이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가 않고 있고 촬영 시점 여지 불분명하고 네. 때문에 정말 상당히 큰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외로 모습이 공개됐을 때 받는 이란의 충격을 감안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주말 사이에 이 나들이 가시면서 이 기름 넣다가 정말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 이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값 오르는 것만큼이나 더 큰 문제가 이 바로 나프타 수급 비상이거든요. 모든 이 산업 원재료의 재료가 되는 건데 이 나프타 가격이 한 달 새 2배 가까이 지금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나프타 비축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기로 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의 쇼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건설 현장에서도 지금 건설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앞서 기름값 말씀하셨는데 네. 기름값은 올라서 문제지 일단 재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사려면 살 수 있어요. 비싼 가격에. 그런데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비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 2, 3주 정도 물량을 네. 저장해 놓는다라고 하는데 이 물량이 이제 끊기는 게 4월 초가 돼요.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27일부터는 나프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전체 나프타 생산량에서 수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1% 정도가 되는데 그거라도 막아서 나프타 공급이 재고가 바닥나는 시점을 한 4월 말까지 좀 밀어보겠다라는 네. 정부의 약간 뭐랄까 자구책이거든요. 네. 이 나프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산업에 쌓이다 보니까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앞서 그 가격이 오른 게 기름값은 문제다라고 했는데 나프타는 공급 자체가 중단될 것 같다라고 아예 없을 하니까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공급이 중단될 게 명확하다 보니까 아예 가격을 미리 올려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아파트 단열재, 방수제, 페인트,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 그 특수 접착제 마페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다음 달 최대 50%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네. 50%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플로베니아 30%, 이보드 25%, 도배제 20% 수준으로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하니까 이사하시면서 도배를 아마 계획하신 분들은 네.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도매상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지금 뭐 수액백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등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이게 좀 어떻게 해법이 나와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님 감사했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라이브입니다. 화제 소식들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오부제 동참하겠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오늘 국회 출근 모습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닷새 전에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바 있죠. 저부터 차량 오부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제 차량 끝번호가 1번입니다. 1번과 6번은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겠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부제까지 되면 최종의 판단은 월요일. 자, 오늘 월요일이죠. 차량 번호 끝자리가 1이라서 차는 이렇게 두고 나와서 지하철 버스로 국회까지 갔습니다. 월요일마다 계속 이렇게 다니겠다. 시민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만원 버스를 타보고는 노선 좀 늘려야겠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또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는 등 본격적인 민생 행보, 청취 행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야의 선거 모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정 대표가 출근한 직후에 조금 전 10시에 또 한 번 취재진의 카메라가 모인 곳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결국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대구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운운합니까? 이번에는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출사표를 통해서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대구 동성로 2.28 기념공원, 기념중앙공원 대구 시민들 앞에서 재차 출마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대구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라고 직격을 했는데 야당은 지금 어떨까요? 컷오프된 이 사람이 여전히 관심사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제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삼성 라팍을 찾은 이 전 위원장, 대구시장이라고 쓰인 어깨띠가 어제 화제였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쓰인 예비 후보 문구보다는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대구시장 이진숙. 국민의힘이지만 국힘 후보라고 말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공천 반발과 독자적인 행보, 정리되지 못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나한테 직접 사과하시라 라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이혼 소송 중인 아들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홍서범 조갑경 씨 부부.
앞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그 대상이 문제를 제기한 전 며느리가 아니라 대중이라는 점에서 전 며느리 본인이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어제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저와 제 아이, 제 가족에게 사과하시라. 다음 화면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를 방송에 알리는 데만 3년이 걸렸다. 쉽게 사라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대중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사과는 있었지만 누굴 향한 사과인가? 더구나 홍서범 조갑경 씨 부부는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전 며느리 측과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한 웨딩업체 게시물에 전 며느리가 남긴 걸로 추정이 되는 댓글도 온라인상에 화제가 됐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두 사람의 결혼 사진 지워달라. 남자가 바람나서 혼자 얘기 나왔어요. 라는 식의 댓글들. 내용과 시점상 이 전 며느리가 남긴 댓글일 거라는 이 추측이 무성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이는 형국입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해외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최근 태국에서 열렸다는 미인대회. 그것도 지역 예선 무대일 뿐인데 글로벌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득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소개 중인 참가자 입안에서 툭 떨어지는 이 틀니처럼 보이는 뭔가. 뭘까요? 베니어라고요. 미용 목적의 보형물입니다. 치아 표면에 붙여서 치아가 좀 고르게 보이게 하는 그런 식인데 발음을 세게 한다든지 강한 접촉이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더 화제가 된 건 이후에 그 침착한 대응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린 찰나에 보형물을 끼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보였던 주인공. 아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어진 결승 무대에서는 맨 위로 올라와서 보형물을 끼워 넣는 퍼포먼스를 직접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불과 18살이라는 이 참가자의 이름은 카모란 찬하고 프로대운 대처, 침착한 대응에 현장의 박수갈채는 물론이고 누리꾼들의 감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멀리 인도에서는요, 교수가 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너진 교권에 대한 얘기인가 싶지만요, 이 폭행에는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한 의대, 강의실내 한 학생이 찍은 이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강단에선 50대 조교수 압둘 모하마드, 이 반에서 받은 사랑을 뿌리칠 수 없었다. 초콜릿을 나눠주겠다면서 그중에 한 학생을 지칭해서 고백을 해버리고 맙니다. 교수에게 고백을 받은 이 학생의 나이는 19살입니다. 즉각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너가 먼저 고백하지 않았냐. 다만 그 증거는 확실하게 내놓지 못하고 상황을 얼버무리려던 찰나 분노한 학생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교수를 때리는 고백의 당사자와 달려드는 주변의 학생들,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의 추격을 받은 끝에 교수는 부상을 입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교단에서 강의가 아닌 고백을 펼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학교 측은 즉각 교수를 정직 처분했고요.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김경기 경제부장과 부동산 이슈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경기 시점. 김경기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를 품은 빌딩. 저희가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빌딩은 무슨 얘기죠? 아직은 아닌데요. 조만간 생길 수도 있다. 네. 이런 그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얘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용산 한복판에 그 철도 정비창 부지를 이제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빈 땅을 이제 거기에 이제 도심 복합 개발을 네.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런 식의 이제 초고층 건물들을 올리는데 네. 이 초고층 건물들 안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원래 서울시 계획, 처음에 서울시가 잡았던 계획은 6천 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천 가구 정도면 굳이 이 초등학교를 넣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랬는데 이제 이 약간 도심 주택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토교통부가 이거를 만 채로 늘렸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제 초등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아까도 뭐 잠깐 보셨다시피 그 정비창 땅이 그렇게 넓은 넓진 땅이 않아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뭐 다른 땅을 빼서 이게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 이제 그 바깥으로 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러 고민 끝에 결국 도심에 짓는 그 빌딩 안에 짓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래서 뭐 요 고덕강일 3지구나 이 둔천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이 단지 내에 학교를 짓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네. 결국은 뭐 그게 안 됐는데 이제 뭐 아예 그냥 국제업무지구 내에 이런 어떤 분교용 캠퍼스를 짓는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아닌 지금 초등학교가 초품 비리 될 그럴 가능성을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이 좀 그걸 구현해봤던 영상이었는데 예. 이 건물 보면은 요거죠, 위에는 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아래는 뭐 운동장도 있고 그 아래 교실도 있고 예, 예. 이런 모습이 지금 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초등학교를 품은 빌딩 이런 게 실제 사례가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지금 나오는데 일본 도쿄에 그 있던 그 도쿄역 그 앞에 보면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라는 어떤 45층 복합시설 이 빌딩인데 네. 이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가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1층에는 교문이 있고 2층에는 체육관, 3층에는 교실과 실내 수영장, 4층에는 교실, 운동장, 뭐 도서실 등등이 들어가 있는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이름이 조토초등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대요. 어. 예,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좀 운동장이나 그러니까요. 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밖에 있어 싶은데. 이게 뛰는 게 더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 이게 워낙 이 도심 한가운데 있고 또 멀리 굳이 안 보내도 되고 그리고 뭐 주변에 어떤 그런 각종 인프라들이 잘 돼 학원이나 있고. 인프라들 뭐 이런 게 잘 돼 있으니 그래서 오히려 선호가 높아서 이 학생 수도 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저는 그래도 운동장이 4층인데 네. 이 마음껏 뛰면 3층에서 너무 쿵쾅쿵쾅 거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러네요. 예,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를 네. 그 이제 지어지는 그 복합 빌딩 안에 우리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용산에서도 이런 모습 정말 볼 수 있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목동에 줄 선 건설사들. 재건축 얘기인가 보죠? 예, 이 목동 그 7단지 얘기예요. 네. 이 목동이 이제 그 목동 그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네. 이제 85년에서 88년 사이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은 지 이제 40년 되는 것도 있고 뭐 30년 이제 후반대인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처음 거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줄 서 있는 이게 목동 7단지 얘기인데 이제 네. 그 재건축 주민총회를 하는데 뭐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DLENC, GS건설, 롯데건설 뭐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네. 유명한 그런 어떤 건설사들이 다 대형 모였네요. 브랜드 건설사 아파트는 다 모여서 우리 목동 7단지 조합원들 오는 거 이렇게 홍보전을 하려고 이렇게 한 줄로 쭉 늘어서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건설사 이례적이죠. 직원들인 거군요. 네, 전부 건설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들어오면 우리 건설사 네. 집 잘 짓습니다. 우리 건설사 조합 7단지 지을 수 있게 우리 건설사에게 공사를 주세요. 이런 어떤 수주전을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예, 예.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목동이 이 1단지부터 14단지 총 14개 단지고요. 네. 지금도 26,635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재건축되면 뭐 거의 3만여, 뭐 네. 거의 4만 가구 가까이 들어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사업비가 무려 30조에 달해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 그다음에 여의도, 목동, 그다음에 성수동 이렇게 4대 재건축 핵심 지역을 저희 아벼목송이라 그러는데 네.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수주전, 치열한 수주전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목동도 뭐 학군이 좋고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으로 좀 꼽히기도 하는데 예. 요즘은 이 집이 좀 좁더라도 입지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이게 목동 7단지 얘기인데 이제 그 재건축 주민총회를 하는데 뭐 현대건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벼 목송, 예, 네. 이 4대 재건축 그 후보지들 그쪽으로 굉장한 그 수요가 몰리는 건 네. 역시나 입지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저희만 해도 조금 고생하고 외지로 간다. 뭐 네. 이런 좀 바깥으로 약간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온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작더라도 핵심 지역에 있고 싶다. 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네. 이런 어떤 30, 40 세대들 가운데 강해요. 그래서 이 신천동 파크리오 이게 저 신천역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얘는 심지어 그 거실과 방이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스튜디오형이거든요. 35제곱미터의 지금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5제곱미터가 15억 5천만 원에 네. 최근에 신고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그 헬리오시티, 이 헬리오시티는 물론 전용 39제곱미터지만 방 2개, 화장실 하나. 네. 예, 그래도 물론 작죠. 예, 그럼에도 39제곱미터면 사실 12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 방 2개에 거실 하나 정도면 그 신혼부부가 거주는 일단, 할 수 있는. 거주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 출산을 해도 그 아이 1명 정도는 그래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형이지만 네. 이게 가능한 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제곱이라는 굉장히 작은 초소형인데도 18억 2,500만 원에 최근에 또 역시 신고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평형도 원래 84제곱미터를 저희가 국민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59제곱미터로 변하는 분위기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84 이러면 너무 크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이 또 84 보통 이 전용 84가 이 15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대출 규제에 들어가게 돼 갖고 네.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4에서 5억으로 줄어들고 청약 시장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집을 못 사면 사실 전세를 살려고 하기 마련인데 요즘에는 전세 품기도 지금 씨가 말라간다고요. 이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러니까 그 일단은 서울에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그런 어떤 새 아파트 입주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네.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그 부동산 침체기 때 네.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을 포기한 후폭풍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새 아파트 입주도 줄었고 그리고 대출 규제가 이제 강해지면서 네.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면서 이제 월세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작년 요맘때까지 그 2만 63가구가 서울 아파트에서 순수 전세로 계약이 됐다면 올해는 같은 기간에 지금 12,500여 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작년보다 거의 40%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예, 이렇다 보니 뭐 이 전세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사 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네. 그래서 이 그 갱신 계약 그러니까 그 전세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이 한 번은 5%까지 올려주고 갱신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거든요. 네. 이 갱신 계약 비중이 거의 48.2%로 50% 가까이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옮길 곳이 없으니까 더 살겠다 예. 여기에서 이런 수요가 많다는 건데 이 매매 얘기도 조금 해보면 이 최근에는 이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 앞두고 급매 거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요즘엔 좀 주춤하다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러니까 그 거래가 원래 3말4초에 네. 이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4월 중순에서 그 하순 전까지가 이제 그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팔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말에서 4초 사이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사실 좀 현장을 보니까 오히려 이미 3월 초부터 한 3주간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난주에는 다소 약간 좀 주춤한 모습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관심이 많은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 4월 중순까지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냐. 지금 분위기에선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조금 더 마지막에 이제 정말 그 정부가 여전히 강한 어떤 다주택자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네.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좁다.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그게 오늘 바로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막판에 이 절세 매물이 과연 나올 거냐 이거였는데요. 그러면 김경기 부장의 답변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살짝 두 개를 다 말씀드렸는데 네. 답도 마찬가지로 두 개 답니다. 세모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이게 왜냐하면 늘어는 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그래도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워낙 정부의 그 칼날이 거세다 그렇죠. 보니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시간도 너무 좁고요. 이미 그리고 지난 3주간 많이 파셨어요. 이러다 보니 이제 낮은 가격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앞으로의 3주간은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거래가 소강이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정말 그 마지막으로 팔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이 급매물을 던지면서 그런 어떤 그 급매물 위주의 거래만 간혹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시장은 또 다른 상황의 장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점을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잡아야 되겠다. 물건을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실거주의 어떤 매물을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좀 다녀보시면서 조금 싸게 나오는 물건을 서치를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5월 9일 양도세 중과 앞두고 이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좀 아예 매물이 뚝 끊기고 또 거래도 뚝 끊기는 거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김경기 부장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한솔의 오늘 머사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불경기 고물가 기조 속에 오히려 불이 붙고 있는 초저가 경쟁에 대한 이야기, 업계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음식이고 가전제품이고 가리지 않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또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 그대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굳건한 이 고물가 기조 속에 이제 역행하는 것 같은 초저가 제품들의 경쟁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은 음식이에요. 저희가 이제 김밥 같은 점심 메뉴도 이제 너무 비싸다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김밥 두 줄에 4,000원도 안 하는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 전에 김밥 가격을 먼저 좀 알아야 이게 싼지 안 싼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시내 외식 김밥 가격이 한 줄당 평균 3,800원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 재료만 하는 일반 김밥이고요. 야채 김밥 예, 이런 것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참치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000~6,000원이 넘는 그런 그래요. 수준이어서 정년 동기 대비 약 7%가 넘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5~6,000원이면 저는 김밥 한 줄을 안 되거든요. 라면까지 먹으면 10,000원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11,000원, 경우도 12,000원 이렇게 갈 이렇게 때도 되는 있어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쌀이라든지 계란, 가공육 등 이제 주요 식자재 가격이 올랐다라고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형 마트에서 예. 우리가 일반 김밥하고 이것만 두 개 하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매운 어묵 김밥 이렇게 두 줄로 구성한 3,980원짜리 김밥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마트군요, 대형 예, 마트. 대형 마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마트를 가야 된다라는 좀 한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게는 저거 하나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000원 미만으로 가능하고요. 예. 또 다른 마트에서는 우리가 2월 달에 정가 4,990원짜리 도시락을 이제 한시적으로 99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틀간 약 4만 개가 좀 조기 소진되는, 물론 이벤트성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김밥에 도시락도 많이 먹지만 점심시간에 시간도 좀 부족하고 밥값도 부담이 돼서 패스트푸드점 가서 햄버거로 식사 때우는 저 같은 직장인들도 많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햄버거도 비쌉니다. 어지간한 세트 하나가 이제 10,000원에 육박하는 그런 시대인데, 자, 이런 시국에 지금 단품이 2,500원인 햄버거, 또 세트 메뉴 한 5,000원대로 구성이 된 그런 프랜차이즈의 어떤 판매 제품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메뉴 구성을 2,000원에서 5,000원대로 구성을 해서 가성비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햄버거 브랜드는 2,000원대의 이런 단품 버거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점심시간에 인기 메뉴 세트를 5,000원대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각 피자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서 3,000원에 살 수 있도록 가격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도시락 전문 업체, 샌드위치 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3,000원에서 4,000원대의 가격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가성비 음식 판매를 하나의 매출 예.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식사 용도로 메인 메뉴 느낌으로 많이 햄버거를 찾지만 패스트푸드 매장 가면 또 햄버거만 있는 거 아니죠? 이제 다양한 사이드 메뉴들이 있는데 프랜차이즈들마다 이런 사이드 메뉴 개발에 또 골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양이 좀 작긴 하지만 가격이 그만큼 싸잖아요. 이런 스낵 메뉴 먹겠다고 지금 매장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스낵맨 저는 이제 저거는 이제 더 먹는 거지 저것만 먹는 건 아닌데요. 예. 어찌됐던 한 프랜차이즈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해피스낵 라인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0%가 늘었는데요. 다양한 어떤 그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예. 특히 이제 초코맛 추러스, 제가 좋아하는 추러스인데요. 이런 것들이 11일 만에 50만 개가 팔려나가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배경에는 1,000원에서 3,000원대의 고정 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럭인 효과라고 그러죠. 예. 많은 분들을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는 올데이 스낵이라고 그래서 현재 지금 뭐 하나의 스낵을 개발했는데 전년 대비 28%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체 매장으로 퍼져나가는 하나의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종의 유인 효과가 되기도 하고 사이드 메뉴 트렌드에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한동안 또 저희가 물가 이야기하다 보면 상징적으로 가장 많이 화두로 언급이 되던 게 또 빵값이었습니다. 이게 뭐 밀가루 가격, 담합 이런 걸 잡아도 지금 빵값이 좀 잘 안 내려가는데 지하철마다 있는 1,000원 빵집 이런 곳들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초저가 빵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빵을 뭐 또 진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빵 하나 다 드시기 좀 버겁죠. 빵 자체가 크니까. 저런 거 하나로 식사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될것 저 정도 될 같은데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뭐냐면 한입빵집이라 그래, 한입빵이라 그래서 네. 한 프랜차이즈에서 이름처럼 한 입에 먹기 좋은 오. 저런 빵을 이제 990원에 네. 프로모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깨가 들어간 깨짤빵 이건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데요. 저도 좋아해요. 예, 그다음에 고구마 앙금과 마물 풍미가 들어간 갈릭 고구마빵 뭐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러면 뭐 저 같은 경우 한 5개의 한입빵을 만들어서 골라서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뭐 5,000원이긴 5,000원이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재료가 좀 들어간 에그마요 빵이라든지 햄치즈 빵도 1,990원에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고 저 요 카스테라 좋아합니다. 오. 근데 카스테라 다 사면 며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요거를 1,500원대 네. 나타나니까 상당히 좀 예.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를 통해서 저거 하나 사기 위해서 그 프랜차이즈를 방문하면 저것만 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객 효과, 그 사람들을 모으는 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저것들을 보면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예. 원가가 높지 않은 제품을 선별적으로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뭐 고백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누구의 한 입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김밥과 패스트푸드, 베이커리에 이르기까지 뭐 음식업계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초저가 경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외식 물가는 고공행진 중인데 하나의 반대급부라고 봐야 할지 일종의 틈새 공략으로 봐야 할지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틈새 전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나름대로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초고가 메뉴들을 지금 보면 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시내 자장면 가격 같은 경우 평균 7,692원, 전월이 7,654원. 별 차이 안 나죠? 근데 0.5%가 한 달 사이에 올랐습니다. 칼국수도 9,923원, 그래서 9,962원. 네. 삼겹살 같은 경우도 대략 한 0.4%씩 오르는데 한 달 사이에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 저항이 없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식자재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전기, 가스 요금 등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동 문제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외식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환율과 원자재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당분간은 초저가 전략을 내세운 외식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식업계 종목에 따라서도 이게 좀 양상이 달라요. 보면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 가성비 식당들, 뭐 김밥집이라든지 간이 음식점 이런 곳이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이런 곳은 오히려 매출이 늘었고 오히려 이 전통의 가족 외식 메뉴의 상징이죠. 치킨집 같은 경우는 요즘 잘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기 따르면 가성비 외식으로 매출이 증가한 곳은 출장 및 이동 음식점이 가장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5년 전 대비해서 2025년이 대략 한 100% 정도 증가하면서 매출이 1억 8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다라고 꽤 말씀드릴 수 늘었네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밥 및 간이 음식점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네.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달 및 포장 메뉴가 활달하면서 이런 어떤 간 음식점들이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우리가 한때 퇴직금 창업 1순위였던 치킨집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확연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1%나 줄었고요. 2022년 대비해서도 3.4%가 감소하면서 불황형 성장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통의 강자 치킨집은 좀 약세고 반대로 이제 가성비 식당, 뭐 하나 김치찌개 한 그릇에 뭐 4,000원, 계란말이 2,000원 이렇게 판다는 가성비 식당들이 뜨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곳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성비 식당 공유 앱인데요. 가격 대비 만족도를 알려주는 식당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앱이에요. 이른바 이 앱 이름을 거지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 네. 뭐 오픈 채팅방에 뭐 거지방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네. 그렇습니다. 극도로 절약하는 삶을 조금 농담 삼아서 말해서 거지라고 표현을 하고 맵, 지도를 뜻합니다. 점심시간에 4,000원에 해결했다. 어디 분식점에 가서 5,000원에 점심을 해결했다라면서 후기를 서로 전하고 생활비를 절약하려는 청년들의 이런 정보성을 공유하는 방인 건데요. 또 영등포구 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계란말이가 하나에 2,000원에 팔리다 보니까 여기에 줄 서서 먹으면 좋더라라면서 이러한 점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비싼 외식 가격에 지친 청년들이 지갑 문을 아예 닫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찾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저렴하게 간편하게 먹는다고 하지만 뭐 거지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청년 측의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초저가 경쟁이 또 음식업계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앞서 오프닝에서 드렸는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리미에서부터 뭐 어떤 청소기까지 뭐 품목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10,000원대 이하로 안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제품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트 브랜드에서는요, 초저가 PB 상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내놓은 거에 비해서 또 100여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소형 가전이 출시가 됐다라는 건데요. 스팀 다리미, 드라이어, 또 체지방계, 유선 이어폰 등이 4,980원, 그러니까 5,000원 미만대의 가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 달에 나오는 유선 청소기나 달걀찜기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미만대의 가격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용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선 핸디 청소기, 판고데기, 또 제모기, 헤어드라이기를 5,000원에 가격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형 가전 제품을 앞세워서 가성비 소비층을 겨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싸다니까 우리 입장에선 좋긴 하지만 원천적인 질문이 남죠. 이거 이렇게 팔면 뭐 남는 게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 텐데 자, 이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경기 불황도 좀 이어질 텐데 앞으로 관련된 시장의 트렌드 전망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원래 이제 제조사가 제조를 하고 여기 이제 유통 마진이 붙는 구조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통사가 얼마에 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조를 해다오라고 얘기해서 제조사가 결정된 판매 가격에서 자신들이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윤을 포기하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글쎄요, 이런 형태가 이제 불황형 마케팅인데요. 우리가 과거 일본 사례를 놓고 보면 원래 경제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윤이 창출되면서 증가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시장의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